2024년 11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동묘지. 65살 김순덕이 무릎을 꿇고 흙을 파내고 있었다.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한 산속에서 65살 여자가 혼자 무덤을 파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미자야, 정말 여기 맞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순덕은 계속 흙을 퍼냈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서 이미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때문이었다. 형님, 내가 죽으면 내 딸 무덤 오른쪽에서 꼭. 그때 순덕의 손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작은 상자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뜯어내니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순덕은 숨이 멎을 뻔했다. 진수, 진호 불법 도박장 운영 자금, 100억 원 은닉 장소.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선명했다. 미자에 떨린 필체로 적힌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그 뻔뻔한 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4년 8월 17일 새벽 4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순덕이네 기사식당에서 65살 김순덕은 20회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식당 안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우려낸 사골 국물 냄새, 김치찌개용 김치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순덕에게는 삶의 냄새였다. 거대한 가마솥에서 돼지뼈를 우려내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순덕은 큰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짠맛이 조금 부족했다. 천일염을 한 줌 더 넣었다. 벽에 걸린 1998년산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저 시계도 이제 26살이 되었구나. 순덕이 이 식당을 차렸을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동반자였다. 이혼한 지 18년 홀로 39살 아들 민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민수는 지금 창원 시내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만성 신장 질환 때문에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오늘도 기사님들 배고르면 안 되는데. 순덕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밑반찬을 점검했다. 무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모든 반찬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순덕의 철칙이었다. 새벽 5시면 첫 번째 기사님이 들어올 것이다. 김 기사님, 15년째 단골이었다. 항상 돼지국밥에 김치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는 박 기사님, 이 기사님 순서로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올 것이다. 순덕에게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다. 명절에는 송편도 싸주고 몸이 아플 때는 죽도 끓여주는 사이였다. 그런데 요즘 기사님들 표정이 어두웠다. 유가 상승에 화물료는 그대로라 생활이 팍팍하다고 했다. 순덕도 국밥값을 올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기사님들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새벽부터 누구인가 싶어 확인하니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92살 박봉녀 씨. 동서 이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로 처음 받는 전화였다.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전화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지난 18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어머니.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순덕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다.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건강했다. 무슨 일이세요? 진수랑 진호가 갑자기 경찰서에 끌려갔어. 불법 도박 혐의래. 변호사비로 돈이 막 들어가고. 순덕아,
너 돈 좀 꿔줘야겠다. 순덕의 손이 국자를 잡은 채 멈췄다. 전 남편 박진수와 시동생 박진호가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자가 죽은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1,000만 원만. 아니다. 2,0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도 식당 하면서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순덕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20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벌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식자재 값은 계속 오르는데 국밥값은 10년째 그대로였다. 게다가 아들 민수가 만성 신장 질환으로 매달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왜 잡혀갔을까요?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아들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너도 박 씨 며느리였으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혼할 때도 잘 됐다. 병신 손주 필요 없다. 병원비 달라고 연락도 하지 마라. 며 쫓아냈던 시어머니였다. 그때는 돈도 못 벌어오는 며느리라고 했고 지금은 박 씨 며느리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이상했다. 이미자가 죽은 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니. 혹시 미자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순덕의 머릿속에 이미자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으로 야위어진 얼굴,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그 수첩, 그리고 마지막 말. 형님, 내가 죽으면 꼭 경찰에 신고해줘. 순덕의 손이 국자를 잡은 채 멈췄다. 전 남편 1955년생 박진수와 시동생 1957년생 박진호가 도박 혐의로 구속된 후 그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왜 그 돈을 드려야 하죠?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당 안에 울렸다. 20해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이혼할 때는 나가라고 하셨고 지금은 박 씨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박 씨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들렸다. 그동안 고분고분했던 순덕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순덕아, 너 지금 뭐라고? 제가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힘든 거 아세요? 민수 병원비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드려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식당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순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불안했다. 동서서 이미자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3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순덕에게 식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랄 사람이 서 있었다. 형님, 이미자였다. 시동생 진호의 아내 순덕에게는 동서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았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다. 미자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순덕이 급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이미자는 식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형님, 나 죽게 생겼어. 그 말에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병원 갔어? 갔지. 의사가 그러는데 간암 말기래.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더라. 이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무리 이혼 후 사이가 서먹했어도
같은 집안 며느리로 10년을 보낸 사이였다. 미자야, 그럼 치료는? 형님, 나 돈이 없어. 남편이 온종일 도박만 하고 다니니까 치료할 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이미자가 작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검은색 양장지에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수첩이었다. 이거는 일부야. 내가 지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어. 더? 이미자가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미자야,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형님. 내가 이미 의사한테 다 들었어. 길어야 한 달이래. 이미자가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형님, 내가 죽으면 내 딸 무덤 옆에 묻어줘. 부탁이야.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미자의 딸은 10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이미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순덕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났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미자야, 그 수첩이 뭔데? 이미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형님, 이건 아주버님이랑 남편 하는 일에 대한 거야. 무슨 일? 형님은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 그런데 이 집 남자들은 진짜 나쁜 짓을 했어. 이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나는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미자야, 무슨 말이야? 형님,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하는 게 그냥 도박이 아니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것도 불법으로.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어. 수십억, 수백억. 나는 남편 핸드폰 보고 알게 됐어. 이미자가 수첩을 꺼내서 펼쳤다. 그 안에는 숫자들과 계좌번호, 이상한 암호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다 증거야. 내가 몰래 적어 놓은 거야. 미자야, 그럼 지금 이걸 경찰에. 안 돼. 절대 안 돼. 아직 결정적인 걸 더 모아야 해. 이미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알면 나는 한 달 남은 명도 못 채우고 죽을 거야. 진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님은 몰라. 이미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자야, 내가 죽으면 이 수첩을 경찰에 신고해줘. 부탁이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 이미자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약속해줘. 내가 죽으면 내 딸 무덤에서 꼭 딸 무덤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딸 무덤 오른쪽 아래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것까지 같이 경찰에. 갑자기 식당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미자가 깜짝 놀라며 수첩을 가방에 급히 넣었다. 형님, 나 가야겠어. 남편이 온 것 같아. 미자야, 잠깐만 자세히 얘기해주고. 하지만 이미자는 벌써 식당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순덕이 황급히 쫓아가 보니 정말로 시동생 진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있었다. 이미자가 뒤에 타자 그들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순덕의 기억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1990년 봄 시동생 진호가 결혼한다며 데려온 여자가 바로 이미자였다. 당시 28살이던 이미자는 순덕보다 2살 어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성숙해 보였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이미자예요. 첫 만남에서 이미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순덕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집안에서 소외될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이미자에게도 향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것을 증명했다. 어디서 왔다고 했지? 아, 거제도? 섬 출신이구나. 진호야, 너 왜 하필 섬 처녀를 데려왔니? 이미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어머니, 거제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바다도 깨끗하고. 순덕이 이미자를 감싸며 말했다. 그날 저녁 순덕이 이미자에게 건넨 말이었다. 이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것을 순덕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했다.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 고향에서는 젓갈을 이렇게 담그거든요. 아, 그래. 우리도 해보자. 형님, 김치는 역시 형님이 담근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가? 우리 미자도 금방 배울 거야.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가며 둘은 진짜 자매가 되어갔다. 명절 준비도 함께하고 시어머니 잔소리도 함께 들었다. 동서가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는 순덕이 산후조리를 도와줬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울먹이며 말했던 것도 기억났다.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순덕이었다. 미자야,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이 어때? 형님이 지어주는 이름이면 뭐든 좋아요. 지은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다.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큰엄마, 지은이가 걸음마를 시작한 후로는 순덕을 따라다니며 큰엄마라고 불렀다. 순덕에게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지은이가 딸 같았다. 지은아, 큰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큰엄마 사랑해요. 그런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이미자는 항상 행복해했다. 형님 덕분에 지은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자, 내가 잘 키우는 거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지은이가 5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가 열을 내며 아프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이미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님, 지은이가. 왜? 무슨 일이야?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요. 혹시 백혈병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백혈병이라니. 아직 5살밖에 안 된 지은이가.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그것도 진행 속도가 빠른 상태였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온 이미자의 얼굴을 순덕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 절망감, 그 무력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미자야, 괜찮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백혈병도 치료된다고 하잖아. 순덕이 위로했지만 이미자는 계속 울기만 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언니. 골수 이식까지 하면 억대라고 해요. 그때부터였다. 시동생 진호가 돈을 벌겠다며 온갖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주식이었다. 형수님,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지은이 치료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했다. 급한 마음에 진호는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댔다.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는 선물 거래, 나중에는 온라인 도박까지. 진호 오빠가 요즘 뭘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사업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 형님, 저는 무서워요. 진호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해요. 그때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진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이미자는 순덕에게 하소연했다. 형님, 남편이 이상해요. 돈이 생겼다가도 하루 만에 없어지고. 그러면서 지은이 치료비는 계속 미뤄져요. 미자야, 진호한테 제대로 얘기해봤어?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화만 내고. 형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결국 최악의 날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이가 10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은이가, 지은이가. 이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도 함께 울었다. 지은이는 순덕에게도 딸 같은 존재였으니까. 지은아, 우리 지은이. 장례식장에서 지은이의 작은 관을 보며 이미자는 발작적으로 울었다. 순덕은 그런 이미자를 꼭 안아주었다. 미자야, 지은이는 이제 하늘에서 아프지 않게 살 거야. 형님, 지은이가 죽은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자야. 내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그 후로 이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밝던 성격이 어둡게 변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다. 이미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진호와의 사이도 서먹해졌고 순덕과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이미자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때 이미자가 순덕에게 털어놓은 마지막 비밀. 형님,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하는 게 그냥 도박이 아니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어요. 그때서야 순덕은 깨달았다. 지은이 치료비를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일이 결국 불법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자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미자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순덕은 확신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자의 신고로 진수와 진호가 체포되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전화를 걸어온 것이라는 것을. 순덕은 결심했다. 이미자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무덤에서 그 마지막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창원시립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이미자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지고 있었다.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시동생 진호는 구속되어 참석할 수 없었고 이미자의 친정 가족들은 거제도에서 올라와 조용히 조문을 마쳤다. 순덕은 영정사진 속 이미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이미자는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에서 지은이를 닮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순덕이 영정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미자야, 약속 꼭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그때 이미자의 오빠가 다가왔다. 거제도에서 온 이씨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다. 미자가 생전에 형님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정말 자매처럼 아껴주셨다고. 아니에요. 미자가 저에게 더 잘해줬는걸요. 그런데 진호는 왜 못 왔나요? 순덕은 대답하기 곤란했다. 시동생이 불법 도박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겨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라오네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순덕은 계속 이미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언니, 내가 죽으면 내 딸 무덤에서 과연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이미자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이 복림동 공동묘지 지은이의 무덤. 순덕은 혼자 공동묘지를 찾았다. 지은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작은 아이의 무덤치고는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이미자가 죽기 전까지 매주 찾아와서 벌초를 하고 꽃을 갖다 놓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 동서와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아, 큰엄마 왔어. 순덕이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도 이제 너 있는 곳으로 갔어. 이제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 가을바람이 산을 타고 불어왔다. 무덤 주위로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이미자가 지은이를 위해 심어놓은 꽃들이었다. 순덕은 무덤 오른쪽을 살펴보았다. 정말로 경계석이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돌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작았다. 정말 여기에 뭔가 있을까? 하지만 대낮에 무덤을 팔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순덕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날 오후 순덕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똑똑똑.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를 하던 순덕이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문신의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순덕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박진호 씨와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호와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니. 혹시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일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진호 씨가 구속되기 전에 저희에게 맡긴 물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자 씨가 뭔가 남긴 것 없나요? 순덕은 순간 숨이 막혔다. 이들이 이미자의 수첩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자주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엇인가 맡기신 것 없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미자가 아픈 상태로 와서 인사만 하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미자 씨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덤이요? 왜 무덤을? 이미자 씨가 죽기 전에 중요한 걸 어딘가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이혼한 지 한참 되었어요. 옛날 인연 뭐가 중요해서요. 장지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동서 장례식 때 한 번 가본 게 전부라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키 작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순덕 씨, 우리는 이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이 없으면 우리도 큰일 나거든요.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키 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없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순덕 씨,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이나 그런 데는 절대로. 위협적인 말투였다. 순덕은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다. 며칠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남자가 나간 후 순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미자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진호가 알면 나를 죽일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님은 몰라. 이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식당에 들렀다. 요즘 신장 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민수야, 너는 몸 관리 잘해야 해. 엄마,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옆집 아주머니가요. 검은 차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순덕은 불안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수야, 당분간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가. 밖에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하지만 민수는 눈치가 빨랐다. 엄마, 혹시 작은아버지 일 때문인가요?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수야, 사실은 순덕과 이미자와의 약속,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물론 무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빼고. 엄마,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안 돼. 미자와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해. 엄마, 무슨 약속인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때 식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순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뒷문으로 나가. 지금 당장. 엄마, 뭐해요? 빨리. 순덕이 민수를 뒷문으로 내보낸 후 다시 창문을 살펴보니 차는 사라져 있었다. 이제 순덕은 확신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자가 무덤에 숨겨놓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또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새벽 3시가 되자 순덕은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밤 당장 지은이 무덤으로 가서 이미자가 숨겨놓은 것을 찾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아직 지은이 무덤에 중요 단서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증거라면 경찰에 넘겨서 이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민수도 안전할 것이다. 순덕은 작은 가방에 손전등과 작은 삽을 넣었다. 그리고 이미자가 남긴 메모지도 함께 챙겼다. 미자야, 약속 지키러 간다. 순덕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운명의 밤이 시작된 것이었다. 2024년 9월 18일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한 공동묘지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65살 김순덕이 손전등을 들고 지은이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아, 큰엄마가 왔어. 작은 비석 앞에 도착한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변은 고요했다. 간혹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엄마가 숨겨놓은 거 큰엄마가 꼭 찾아낼게. 순덕은 무덤 오른쪽을 살펴보았다. 경계석이 정확히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돌 하나가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있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돌 아래 약 30cm 정도 파내려가자 삽 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으로 흙을 걷어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다. 그 안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순덕은 숨을 멈췄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두꺼운 수첩이었다. 이미자가 식당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두꺼웠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계좌번호, 그리고 날짜들이 보였다. 이게 뭐지? 손전등을 비춰 자세히 읽어보니 이것은 진수와 진호가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모든 거래 내역이었다. 2021년 연간 수익 78억, 2022년 연간 수익 120억. 순덕의 눈이 점점 커졌다.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상세한 수익 규모가 적혀 있었다.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USB 하나였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이 안에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과 회원 정보, 모든 증거가 들어있음. 세 번째는 은행 통장들이었다. 무려 10개가 넘는 통장이 나왔다. 모두 가명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순덕이 하나씩 펼쳐보니 잔액이 적힌 부분에서 눈을 의심했다. 하나은행 잔액, 15억 3천만 원 국민은행 잔액, 22억 7천만 원 우리은행 잔액, 18억 9천만 원 신한은행 잔액, 31억 2천만 원 농협 14억. 모든 통장의 잔액을 합치면 정확히 100억 원이 넘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봉투에 든 편지였다. 이미자에 떨린 글씨로 적혀 있었다. 형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형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형님, 미안해요. 이렇게 큰 짐을 언니에게 떠넘기게 되어서. 사실 저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에는 지은이 치료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은이가 죽은 후에도 계속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였어요. 100억이 넘어요, 형님. 지은이 치료비로 필요했던 돈은 1억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지은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은이의 병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호는 그걸 핑계로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게 되었을 때예요. 형님, 이 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남편이 가끔 술 마시고 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또 한 놈이 자살했다더라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 저는 지은이를 잃은 엄마로서 말해요. 이 돈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쓰는 순간 우리도 그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5년 동안 조금씩 진호 몰래 통장을 복사하고 컴퓨터에서 파일을 빼내고 거래 내역을 메모하고 형님,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은이 곁으로 갑니다. 지은이가 엄마 잘했어 하고 말해줄 거예요. 형님, 정말 고마웠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미쳐버렸을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일이 끝나면 지은이 무덤에 코스모스를 심어주세요. 지은이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거든요.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미자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덕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미자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진호와 멀어졌는지, 왜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조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이것을 찾고 있는지도. 100억 원.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자에게는 지은이를 죽인 피의 돈이었다. 순덕은 상자 안에 마지막 물건을 확인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더 있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창원시 상남동 한 원룸의 주소였다. 여기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음. 순덕의 머릿속이 빨리 돌아갔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다. 순덕이 상자를 다시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공동묘지에 차가 올 이유가 없었다. 설마. 순덕은 급히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지은이 무덤 뒤편 큰 나무 그늘로 숨었다.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묘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여기 어디쯤일 거야?
이미자 무덤이 이 근처라고 했는데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제 식당에 왔던 그 조직원들이었다. 아, 저기다. 어린아이 무덤. 남자가 지은이 무덤으로 걸어왔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여기가 맞나? 확실해. 이미자가 죽기 전에 딸 무덤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에 숨겨뒀을까? 키 큰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무덤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 뭔가 파인 흔적이 있는데? 순덕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다. 자신이 파낸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 젠장. 누군가 먼저 왔다. 뭐라고? 그럼 그것들을 누가 가져간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보다 먼저 온 놈이 있다는 거지. 두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는 톤으로 변했다. 이미자 가족들일까? 아니면 순덕?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오늘 낮에 봤을 때부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그럼 당장 가서. 아니야. 일단 확실히 하자. 만약 그 여자가 가져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방법이 있어.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찾아올 것이었다. 두 남자가 무덤 주변을 한 바퀴 더 살펴본 후 차로 돌아갔다. 아침에 다시 가자.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위협해야겠어. 차가 멀어진 후에야 순덕은 나무 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침이면 그들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순덕은 이미자가 남긴 마지막 열쇠를 꼭 쥐었다. 상남동 원룸텔에 가서 나머지 증거들도 찾아야 하는데 순덕이 하는 것보다 경찰이 더 잘하겠지.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미자야, 이제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순덕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가방 안에는 100억 원의 비밀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될 것이었다. 새벽녘 복림동 공동묘지에서 돌아온 순덕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작은 가방 안에 100억 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미자야, 정말 대단했구나. 순덕은 이미자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이,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정의로운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유혹이 스쳤다. 100억 원이면 아들 민수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20해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살았던 고생도 끝낼 수 있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미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이 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잃은 돈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래, 미자 말이 맞아. 이 돈은 쓰면 안 되는 돈이야. 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창원 중부경찰서였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 2층 수사과. 박 형사는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통장들 보세요. 순덕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박 형사는 눈을 크게 떴다. 수첩에 빼곡히 적힌 거래 내역, 가명으로 만든 수십 개의 통장, 그리고 USB에 담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걸 동서분이 혼자 모으셨다고요? 네. 5년 동안 조금씩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다. 이런 용기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순덕 씨, 이 신고로 인해 혹시 위험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미자와의 약속이니까요. 박 형사는 순덕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감동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는 우선 보호 조치를 받으셔야겠어요. 박 형사의 말대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미자가 모아둔 증거들이 워낙 정확하고 상세했기 때문이었다. 11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대규모 불법 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다. 검거된 인원만 27명, 압수된 자금만 150억 원에 달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가족의 용기 있는 신고로 밝혀졌는데 순덕은 뉴스를 보며 울컥했다. 미자가 이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12월 20일 순덕에게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순덕 씨, 신고자 포상금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상금이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 원이 지급됩니다. 순덕은 순간 말을 잃었다. 2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다. 정말로 2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최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미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돈으로 순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민수의 치료였다.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던 민수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 민수야. 이건 미자, 작은 엄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검사 결과는 다행히 희망적이었다. 신장 이식까지는 필요 없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환자분, 일찍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6개월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순덕은 또 한 번 이미자에게 감사했다. 미자가 없었다면 민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치료비로 충분히 남겨놓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다. 순덕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2025년 1월 순덕은 큰 결심을 했다. 기존 식당을 확장하여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것이었다. 이름은 미자네 국밥으로 정했다. 엄마, 정말 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응. 미자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니까. 새 식당은 기존 식당보다 2배 큰 규모였다. 깨끗한 주방과 넓은 홀, 그리고 최신식 조리 기구들까지 갖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다. 정성으로 끓인 사골 국물과 푸짐한 인심이었다. 개업 첫날, 기존 단골 기사님들이 모두 찾아왔다. 순덕이 여사님, 대박 났네. 식당이 이렇게 크고 깨끗해졌어. 국밥 맛은 그대로죠? 당연하지. 국물은 여전히 똑같이 끓이는걸. 김 기사님이 국밥을 한술 떠먹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맛은 그대로네. 역시 순덕이 여사님 국밥이 최고야. 순덕은 뿌듯했다. 시설은 좋아졌지만 맛과 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2025년 3월 어느 날 순덕이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다. 저기 혹시 순덕 씨 맞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순덕은 의아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 덕분에 살았다니. 제가 박진호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의 피해자였어요. 저도 그 사이트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순덕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순덕 씨 신고 덕분에 그 사이트가 폐쇄되고 저도 돈을 일부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김준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미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미자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약속이요? 네. 죽은 동서와의 약속을요.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몇 명 더 찾아왔다. 모두 순덕의 신고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때마다 순덕은 이미자를 떠올렸다.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순덕은 지은이 무덤을 찾았다. 손에는 코스모스 씨앗을 들고 있었다. 지은아, 큰엄마가 왔어.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작은 비석. 지은이와 이미자가 약속대로 함께 잠들어 있었다. 무덤 앞에 코스모스 씨앗을 심으며 순덕은 이미자에게 말했다. 미자야, 약속 다 지켰어. 피해자들도 돈 되찾았고 더 이상 피해자도 안 나와. 그리고 지은이가 좋아하던 코스모스도 심었어. 산들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지은이와 이미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미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덕분에 민수도 전보다 건강해지고 새 식당도 잘 되고 있어. 순덕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이미자와 지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여기 놔둘게. 액자를 무덤 앞에 놓고 나서야 순덕은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미자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고 정의가 실현되었고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 순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미자가 선물해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2025년 봄이 깊어가는 창원의 어느 오후, 미잔의 국밥 간판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다. 66살이 된 김순덕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단골 김 기사님이 계산을 하며 인사했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그 미소와 인심의 기사님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김 기사님,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순덕은 가게 문 앞에서 기사님을 배웅하며 문득 몇 개월을 전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미자와 지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밑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용기 있는 고발로 세상을 바꾼 분. 손님들이 종종 그 사진을 보며 물어봤다. 사장님, 저분이 누구세요? 제 동서예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순덕은 간단히 설명해줬다. 이미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아들 민수도 완전히 달라졌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회사에서도 승진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결정을 혼자서 다 하셨다니. 민수야,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작은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순덕에게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네, 방송국에서요? 네. 순덕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덕은 당황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갈 만큼 대단한 일인지 의문이었다. 저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아세요? 100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고 정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PD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돈은 다른 사람들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제작진들이 감동받았다. 진짜 영웅은 자신이 영웅인 줄 모른다는 말이 이런 뜻인가 싶었다. 결국 순덕은 방송 출연을 승낙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미자 동서 이야기를 꼭 넣어주세요.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니라 동서니까요. 2025년 4월 100억을 포기한 여자가 방송되었다. 시청률 5%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방송 이후 순덕의 삶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국밥 먹으러 부산에서 왔어요. 텔레비전 보고 감동받아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고, 여전히 기사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다. 사장님, 이제 유명인이 되셨는데도 변하지 않으시네요. 뭐가 변해요? 사람은 사람인걸요. 4월 말 순덕에게 의외의 전화가 왔다. 93살이 된 시어머니 박봉녀 씨였다. 순덕아, 내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봤다. 내가 한 일. 순덕은 말없이 들었다. 미안하다, 순덕아.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진수랑 진호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며느리들이 보배인 걸 나만 몰랐구나. 전화를 끊은 후 순덕은 한참을 울었다. 난생 처음 들은 시어머니의 인정이었다. 5월 초 순덕은 큰 결정을 했다. 포상금으로 받은 돈 중 남은 1억 원으로 이미자 장학재단을 설립 준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가 적극 찬성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응. 특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순덕은 자신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다.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순덕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기업가들이 후원 의사를 밝혀온 것이었다. 순덕 씨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장학사업 준비에 참여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다.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미자에게.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어. 내가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졌대. 무엇보다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도 만들었어. 이제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자야, 내가 준 선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 나도, 민수도,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도 내가 마지막에 한 선택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 너는 진짜 영웅이야. 지은이와 함께 하늘에서 편히 쉬어. 언니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갈게. 고마웠어, 미자야. 정말 고마웠어. 영원한 자매 순덕이가. 2025년 6월 초, 순덕은 미자네 국밥 앞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다. 사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거든요.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순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것이 진짜 보상이구나. 지은아, 미자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순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승부였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짜 승리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